강남에 15억 아파트가 있어도 수술비 800만 원이 없어 응급실에서 발만 동동 구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은 없어서 단 하루 만에 생명이 위태로워진 겁니다. 안타까운 건 김정길 님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시니어 복지 상담을 해온 이도현 상담사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몇 억인데 당장 쓸 돈이 없어요. 오늘은 왜 노후에 현금이 꼭 필요하고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지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본인 부담 상한제 금액표와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비상금 설계법, 그리고 금융사기 방어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마지막에는 3단계 실천 가이드도 준비했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72세 김정길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강남 아파트 15억 원어치 자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금 통장엔 겨우 30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으니까 생활엔 무리가 없었거든요. 평소엔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담낭염이었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 입원비까지 합치니까 총 800만 원이 나왔어요. 김정길님, 완전히 당황하셨겠죠? 집은 15억 원인데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대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렸어요. 상상해보세요. 70대 시니어가 30대 조카에게 머리를 숙이는 상황.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김정길 님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알고 계셨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을 겁니다. 소득 하위 1분위는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192만 원이에요. 병원비가 800만 원이라도 실제 부담은 200만 원 정도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200만 원조차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못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가의 집은 있는데 통장에 현금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세요? 체감상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이 김정길님과 비슷해요. 지금 휴대폰 계산기 한번 열어보세요. 월 생활비에 24를 곱해보시는 거예요. 나오는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최소 현금 목표입니다. 집이 자산인 건 맞아요. 15억, 20억이라는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바로 유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뭐냐고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속도를 말해요. 은행 예금은 어떨까요? 언제든 찾을 수 있죠. 주식도 하루면 현금이 돼요. 그런데 집은요? 팔려면 최소 2, 3개월은 걸려요. 급하게 처분하려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야 하고요. 응급실에서 수술비 필요한데 집을 팔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상담 현장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현금이 없는 집 부자는 현금 거지와 다를 바 없다.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노후 금융의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집값이 10억이든 20억이든 통장 잔고가 얼마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반대로 집이 좀 작아도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평화로운 노후는 어디서 올까요? 부동산 가격에서? 아니에요. 현금 보유액에서 와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뭘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 집이 15억이니까 안심이야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지? 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왜냐고요? 내일 당장 필요한 돈은 집이 아니라 통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20년간 상담 경험으로 정리한 공식이 있어요. 노후 최소 현금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월 생활비에 24개월을 곱해요. 거기에 의료비 예비금 500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왜 24개월일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최소 2년은 버텨야 하거든요.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200만 원 곱하기 24개월은 4,8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의료비 예비금 500만 원을 더하면 총 5,3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맞아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의료비를 왜 따로 500만 원 잡았을까요? 70대 되면 의료비가 60대의 2.3배로 늘어납니다. 예상 못한 수술이나 입원비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통장에 이 돈이 있으세요?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목표를 아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계좌가 몇 개인가요? 생활비, 비상금, 의료비 준비금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두고 있진 않으세요? 계좌가 나뉘어 있어야 위험이 닥쳤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왜 노후의 의료비가 이렇게 무서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의료비는 60대의 2.3배입니다. 80대가 되면 3.1배로 급증하죠. 그냥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8세 이영애님은 평소 건강하셨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거든요. 대퇴골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비까지 합쳐 1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믿기세요? 하루아침에 1200만 원이에요. 뇌졸중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초기 치료비만 2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도 넘어가죠. 그래도 보험이 있잖아요 하시는데 건강보험이 있지만 전액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들이 있거든요. 상급 병실료, 간병비, 특수치료비는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중요한 겁니다. 복지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당장 낼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말 환급제도입니다. 당장은 본인이 선납해야 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현금이 1차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복지는 2차 안전망이고요. 여러분 통장에 비상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응급실에서 선불금 500만 원 내세요 라고 하면 바로 낼 수 있나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돈을 관리할지 알려드릴게요. 노후 재무관리의 핵심 원칙은 계좌 분리입니다. 돈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생활비 계좌입니다. 매월 연금이 입금되는 곳이죠. 월 생활비만 보관하세요. 두 번째는 비상금 계좌예요. 의료비나 응급 상황을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에요. 세 번째는 용돈 계좌입니다. 손자 용돈, 경조사비, 취미활동비 등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계좌 분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사기 예방입니다. 작년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해요. 나는 안 걸린다고 자신하십니까?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죠. 실제 제 상담 사례 중 통장을 3개로 나눈 뒤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분도 계셨습니다. 사기꾼이 전 재산을 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했는데 계좌가 나뉘어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좌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출금 한도를 설정하세요. 1일 출금 한도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큰 돈이 필요하면 미리 은행에서 조정하면 돼요. 둘째, 이체 지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고액 이체 시 몇 시간 후 실행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임을 깨달으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셋째, 실시간 알림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입출금 시마다 문자나 앱으로 알려줘요. 이상 거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요. 설정이 어렵다면 은행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번거로워도 한 번만 설정하면 평생 안전해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현금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다리 예적금이에요. 사다리 예적금이란 만기를 달리해서 여러 개 예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제든 현금이 필요할 때 하나씩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금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500만 원씩 나눠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정기예금에 각각 예치합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예금이 만기되면 다시 24개월짜리로 재예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6개월마다 하나씩 만기가 도래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금리 차이가 상당합니다. 정기예금이 훨씬 유리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금자보호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5천만 원 한도였는데 이번 상향으로 안전구간이 넓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1억 원을 초과하면 보호받지 못하니 반드시 분산 예치가 필요합니다.
은행이 망하기야 하겠어요? 하시지만 실제로 몇 년 전 부실 금융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분산 예치해야 해요. 1억 원이 있다면 A은행 5천만 원, B은행 5천만 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전이 우선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좌를 용도별로 분리하세요. 생활비, 비상금, 용돈 계좌로 구분하는 겁니다. 둘째, 금융사기 방어 장치를 설정하세요. 출금 한도, 이체 지연,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셋째, 사다리 예적금으로 현금을 관리하세요.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분산 예치하는 겁니다. 넷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준수하세요. 1금융기관당 5천만 원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김정길님처럼 조카에게 돈을 빌릴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금융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돈만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의료비 폭탄이에요. 그래서 복지제도가 필요합니다. 현금과 복지, 이 두 개가 맞물려야 진짜 안전해져요. 이제 현금과 복지제도를 어떻게 연결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본인 부담 상한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소득 하위 1분위는 연간 192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2분위는 324만 원, 3분위는 432만 원이죠. 상위 분위로 갈수록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 부담 상한제 구간이 몇 분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모르세요.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길님 사례를 다시 보면 어떨까요? 수술비 800만 원이 발생했지만 상한제를 적용하면 실제 부담은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 환급제도라는 거예요. 당장은 본인이 선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가구 소득의 50%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도 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해요. 승인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내 혈관 질환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요양시설 이용료의 80% 이상을 보장합니다. 재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월 200만 원 요양비가 발생해도 본인 부담은 4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도들을 알고 계셨나요? 보시다시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말 환급이고 재난적 의료비는 사후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도 20% 본인 부담분은 매월 납부해야 해요. 결국 현금이 1차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복지는 최종 보호막입니다. 제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길님처럼 80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를 알면 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준비와 복지제도 이해,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3가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지금 바로 통장 잔고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우선 지금 계신 곳에서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 뱅킹으로도 괜찮아요.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거든요. 그 숫자를 보시면서 우리가 배운 공식을 적용해 보세요. 월 생활비에 24를 곱해 보시고 거기에 500만 원을 더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 금액이에요. 어떠세요? 차이가 많이 나시나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표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이번 주 안에 하세요. 먼저 은행에 가서 비상금 전용 계좌부터 만들어 보세요. 생활비 계좌와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사다리 예적금을 설계해 보시면 됩니다.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나눠서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언제든 필요할 때 하나씩 해지할 수 있어요. 계좌를 만들 때 금융사기 방어 장치도 함께 설정하시면 좋겠어요. 출금 한도 제한하고 이체 지연 서비스도 신청하시고 실시간 알림도 반드시 켜두세요. 이런 금융 안전장치는 은행 직원이 쉽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번거로워도 꼭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관리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복지제도 점검입니다. 이번 달 안에는 꼭 본인 부담 상한제부터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점검해 보시고요.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급할 때 도움되거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알아두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겁니다. 이번 달을 넘기면 또 미뤄지게 됩니다. 미루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현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복지 제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준비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든든한 방어막이 생겼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끝나고 가장 먼저 어떤 걸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집값은 숫자지만 평화는 통장 잔고에서 옵니다. 김정길님처럼 15억 집이 있어도 800만 원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구분도 이 제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영상 공유해서 함께 지켜주세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